넘었습니다. 30이 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아내가 있고 3살짜리 애까지 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게임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게임을 하고 있느냐 한번 그 고민을 들어봤더니 왜 안 넘어가죠? 네, 이게 그 사람의 아내인데요. 이 게임에 빠진 남편 때문에 그냥 매일 걱정에 빠져서 하는 거죠. 어느 정도로 게임에 빠져 있냐면 이제 회사를 다니는 사람인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벽 5시까지 약 20시간 동안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임을 할 때 아이템이란 걸 사야 되죠. 아이템이 많을수록 이제 게임을 하기 유리한데 캐릭터를 하나 사는데 몸값이 70만 원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 70만 원짜리 캐릭터를 사서 어느 정도로 꾸미냐면 날개가 100만 원 그리고 지팡이란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는 무려 230만 원 이 정도의 돈을 써가면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30살짜리 직장 다니는 남자가. 심지어 그 게임이라는 이유를 이렇게 바뀌었어요. 내가 게임상에서 지존이 되려고 샀죠. 그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그 게임에서 제 아이디 거의 다 압니다. 그 온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아이디 딱 누구 하면 딱 다 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자기가 굉장히 파워풀한 영향력이 있다. 지금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이겁니다. 내가 게임상에서 굉장한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이거 하나에 목숨 걸고 아이템에 몇백만 원을 써가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심지어 아기한테 쓰는 돈도 아까워서 게임 캐릭터에는 230만 원씩 쓰면서 아기 기저귀는 없어갖고 애가 막 똥을 줄줄 흘리고 다니는데도 기저귀도 안 채워주고 분유도 제대로 못 먹이고 이런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아빠가 하는 모습을 보고 3살짜리 꼬마애도 게임에만 빠져있는 참 그런 안타까운 가정을 봤습니다. 이게 요즘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뭐 구체적으로 제가 이런 수치들 들지 않더라도 요즘 세대의 스마트폰 중독과 인터넷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대학생들 5명 중에 4명이 약 2.2개의 게임을 주 1회 이상씩 즐기고 뭐 이런 자료들 굳이 제가 뭐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얼마나 이 시대가 게임 때문에 인터넷 중독 때문에 심각하게 망가져가고 있는 시대인지 잘 아실 거예요. 자, 오늘 이 5예배를 들으시면서 지금 여기에 그 고등학생, 중고등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왔죠. 인터넷 중독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하면서 그냥 어른들과 청년들만 듣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 중고등학생 애들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고등부에서 임원을 하고 차양팀을 하는 애들은 제자훈련으로 와서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 순종을 해서 꽤 많은 아이들이 이 자리에 나와줬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학생들만 빠진 게 아니라 심지어 어른들도 직장인 5명 중에 4명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5예배 때 하면 도대체 어른들은 왜 들어야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여러분들 중에서도 80% 정도는 이미 심각한 손에서 스마트폰을 뺄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 이 5예배 시간에 하필이면 이 미디어 중독에 대한 특강들을 할까요? 자, 우리 지금 교회가 쉐마라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쉐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카페에 가보면 카페가 굉장히 지금 이쁘게 단장이 됐죠. 이렇게 카페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쉐마가 뭐라고 그랬죠?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말씀을 가르치는 가족별로 해서 이런 시간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게 먼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과 그 부모 사이에 아이들 사이에 대화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그걸 위해서 대화법을 지난 3시간 동안 특강을 했고요. 사실 이 대화법 같은 경우에는 가르치는 저도 처음 제대로 공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도 많았고 저도 좀 힘든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 중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특강 많이 한 사람이라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5예배 시간에 왜 이런 미디어 중독에 대한 것들을 하느냐? 이렇게 가족들을 한 자리에 앉히려면 먼저 가족들의 손에서 스마트폰부터 뺏어야 됩니다. 정말 심각해요, 요즘에. 아이들이 틈만 나면 이러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대화도 안 하고 그냥 스마트폰만 만지고 있어요. 자,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글씨 잘 안 보이시죠? 자, 읽어드리면 깨우지 마세요. 나가기 싫어요. 해돋이 봐서 뭐해요. 요즘 시대에 많은 가족들이 아이들 데리고 가족여행을 가고 있죠. 근데 가족여행을 가서도 부모들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해돋이 장면들과 이렇게 아름다운 창밖의 풍경들을 보여주고 싶은데 아이들의 손에는 오직 그냥 폰만 들려 있는 거죠. 밤 늦게까지 스마트폰하고 자느라 깨우기 싫어요. 깨우지 말라고. 해돋이도 보기 싫다고. 가족여행을 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아이들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뺏지 않으면 가족들 간의 대화도 안 되고요. 정말 회복이라는 게 되질 않습니다. 부모는 어떻게든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데 계속 아이들은 폰만 만지고 있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런 모습을 만들기가 정말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어른이고 아이고 다 그냥 스마트폰만 만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가족들 간의 대화를 하기도 힘든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쉐마도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데요. 요즘 시대의 그 중고등부 전도사님들이 아주 주적이 있습니다. 주적. 군인들에게 주적은 누구죠? 남한의 군인들에게 주적은 북한이라 그러죠.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전도사님들의 주적은 스마트폰입니다. 설교를 아무리 앞에서 해도 아이들이 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은 그냥 아예 시작하기 전에 그 박스를 준비해서 설교 시작 전에 폰부터 싹 걷어가는 이런 것들을 하죠. 그런다고 아이들이 설교에 집중할까요? 아이들의 잔머리는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폰을 준비하고 어떻게든 해서 자기가 설교가 즐겨하면 안 듣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설교 시간에 스마트폰 뺏어 가다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에도 앉아 있는데 제가 철저히 느꼈죠. 아, 내가 스마트폰과 철저히 싸워야 되는구나. 애들이 설교 시간에 졸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누구 잘못입니까? 설교하는 제 잘못일 겁니다. 얼마나 설교를 재미없게 하면 아이들이 설교를 안 듣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까.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하는데 정말 노력을 엄청 많이 합니다. 애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집중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근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스마트폰과의 싸움에서 전도사님들이 철저히 무너져갖고 너무나도 아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좀 뭘 할 수 있죠? 자,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뭐라고 하십니까?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워진다고 그랬죠. 애들이 지금 스마트폰 올려놓고 보는 것 때문에 지금 인생이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놈의 보는 것 때문에 인생이 처절히 망가져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했는데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영적 전쟁을 할 시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했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중에 전파들이 막 날아다니고 있죠. 미디어 전파들이. 그런데 그 전파들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자는 어떤 세력입니까? 사탄이 장악하고 있죠. 온갖 좋은 정보들은 거의 없고 음란한 것과 폭력적인 것과 게임과 이런 전파들만 계속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에서 패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전략에 놀아나서 계속 보는 것 때문에 지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정말 제대로 한판 영적 전쟁을 할 그런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자, 1초에 우리 몸을 통과하는 전자파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집에서도 쓰고 있는 전자레인지, 컴퓨터, 핸드폰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조사를 해봤는데 그 아파트 3층에서 10층 높이 사이에 사는 그런 분들이 1초에 우리 몸을 통과하는 이런 전자파가 뇌도 통과를 하죠. 그래서 뇌를 통과를 해서 전자파 이렇게 탁 통과를 해갖고 이렇게 눈도 안 좋아지고 호흡기관, 그 밖의 기관들, 심장들, 피부 이런 것들 온몸에 굉장히 안 좋은 역할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몸을 1초에 통과하는 전자파의 총수가 몇 개 정도나 될까요? 1초에 대략 3,200개 정도의 전자파가 우리 몸을 팍팍 통과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자파의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느낌이 좀 오십니까? 자, 지금 시대를 제가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생각을 도둑맞은 시대. 생각을 도둑맞은 시대.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고 생각 따위는 내려놓고 살아라.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지금 생각하는 훈련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정신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이런 노래가 있어요. 2PM이란 친구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볼륨을 높여 스피커 터지도록 그리고는 모두 함께 미쳐 정신 빠지도록 온몸을 흔들어 봐봐 아무 생각 안 나도록 정신 빠지도록 그냥 미친 듯이 그냥 춤추면서 놀아라. 아무 생각하지 말고 울려 퍼지는 음악에 맞춰서 그냥 춤추고 생각하지 말고 뇌 따위는 내려놓고 뇌는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냥 생각하지 말고 살아라. 세상이 함께 미쳐. 오늘 밤은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을 지워버리고는 그냥 다 같이 즐겨봐.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감각대로만 살아라. 몸의 느낌대로만 살아라.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빅뱅의 노래 중에 판타스틱 베이비 중에 이런 것들이 있죠. 정답은 묻지 말고 그냥 느낌대로 가. 아무것도 묻지 말란 말이야. 그냥 느끼란 말이야. 생각은 하지 말고 그냥 몸으로 느끼기만 해라.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미쳐 발악해 가면서 금기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회가 혼란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니콜라스 카라는 사람이 쓴 이런 책인데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를 스마트가 아니라 점점 스튜피드하게 만들고 있다. 자, 제가 여기 좀 똑똑해 보이는 청소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유준이, 제일 똑똑해 보이는 유준이. 자, 내가 하는 질문을 10초 안에 한번 대답해봐. 687 곱하기 763은? 10초 안에 한번 대답해봐. 687 곱하기 763은? 10초 안에 안 되죠? 그런데 스마트폰을 쓰기 전에 옛날 어르신들은 중고등학생 때 세 자리 숫자의 곱셈을 10초 안에 하는 분들이 반을 넘었습니다. 지금은 왜 못할까요? 스마트폰이 계산 다 해주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전화번호 몇 개 외우고 계십니까? 자, 한현 집사님, 인제 전화번호 뭐예요? 네, 박수 한번 보여주세요. 많은 분들이 심지어 가족 전화번호도 모르고 있어요. 왜? 그냥 입력돼 있으니까. 아들 이렇게 띡 누르면 되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전화번호도 10개 이상씩은 외우고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왜? 스마트폰이 다 해주니까. 너희는 생각하지 말아라. 니네가 생각할 거 그냥 내가 다 해주겠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쓰는 우리는 스마트폰이라 이름답지 않게 점점 스마트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스튜피드하게 머리를 안 쓰면서 살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된다는 거죠. 생각이 사라진 자리는 느낌이 대신하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요즘에 이렇게 미디어에 푹 빠져 있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이들 집중시키기 정말 힘들죠. 유치원 아이들 3분 집중시키기, 5분 집중시키기 진짜 힘듭니다. 성경 가르칠 때.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TV 앞에만 앉혀놓으면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TV 앞에 계속 앉아 있습니다. 미디어의 힘이 이렇게 크다라는 거죠.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지금 우리 인생을 망치고 우리 가정을 망치고 우리 교회를 망치고 있다라는 거죠. 인터넷 중독이 지능 저하를 부른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 서울 시내 중고등학생들의 IQ 평균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IQ가 일반 아이들은, 그러니까 일반이라고 하면 인터넷 중독이 안 된 아이들, 일반 아이들의 평균 IQ 지수는 102.4가 나왔는데, 그런데 인터넷 중독 증세를 보이는 아이들의 그 평균 지수는 97.6, 100이 안 되는, 무려 5% 가까이 떨어지는 그런 수치를 보였습니다. 인터넷 중독이 애들 머리를 안 쓰게 만드니까. 머리는 안 쓰면 계속 퇴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IQ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남학생들의 뚜렷한 성적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계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시대에는 반에서 남녀 합반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1등부터 10등까지라고 하면 그 중에 남녀 비율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1등부터 10등까지? 남자애들이 한 7, 8명이면 여자애들은 2, 3명 이랬죠? 그런데 요즘 학교들 가보세요.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반에서 10등하는 애들, 전교에서 10등하는 애들 보면 남자애들 2, 3명 있을까 말까 하고 전부 다 여자애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옛날 시대에는, 그 무식한 시대에는 여자들은 공부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무식한 시대를 살았죠. 그래서 여자들한테 공부를 상대적으로 안 시키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녀 평등이 좀 더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자들 성적이 좀 더 올라간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남학생들 성적이 타락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남학생들의 게임 중독입니다. 아무래도 여자애들보다는 남자애들이 훨씬 더 게임을 많이 하죠. 자, 요즘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을 물어보는 것. 정말 싫어해요. 네 생각은 어떠니? 이거에 대해서 네 의견은 어때? 생각 물어보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두 번째로 싫어하는 게 말하기, 특히 앞에서 발표하기. 이런 거 진짜 싫어해요.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건 글쓰기. 글 쓰는 거는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의 그 대학생들의 맞춤법들, 대학생들이 논술 쓰는 거 보면 아주 대학교 교수들이 한탄을 하죠. 아니, 명문대 들어올 정도로, 이 정도로 공부 잘했던 놈들이 글 쓰는 거 보면 초등학생보다도 받아쓰기들 더 못하는, 정말 이런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지식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일단
뇌 사진을 한번 먼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뇌가 이렇게 있으면 그 제일 앞에 있는 게 전두엽이라고 보이시죠? 앞전자에서 전두엽입니다. 그 다음에 두 정엽, 꼭대기라고 해서 두 정엽이고요. 그 다음에 후두엽, 뒤쪽에 있다고 해서 후두엽이에요. 그리고 측두엽, 옆에 있다고 해서 측두엽입니다. 그러니까 전두엽은 이마 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후두엽은 뒤통수 쪽에 있는 게 이게 뇌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뇌가 정보를 전달하고 분석해서 표현하는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어떻게 거치냐면요. 자, 처음에 지식이 내 것이 되려면 처음에 입력을 어디서 하냐면 후두엽, 머리의 뒤쪽에서 합니다. 보고, 듣는 정보를 처음에 뇌에 어디에 입력이 될까요? 머리의 뒤쪽에. 여러분들 깜깜한 밤에 그냥 이어폰 끼고 한번 조용히 소리 들어보세요. 소리가 어느 쪽에서 나나, 뇌에? 앞쪽에서 납니까? 뒤쪽에서 납니까? 뒤쪽에서 나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입력을 하는 거는, 지식을 처음 정보를 입력하는 거는 후두엽에서, 머리 뒤쪽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정리하는 거,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전두엽을 정리해서 합니다. 후두엽에서 받은 지식을 전두엽 머리 앞쪽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마에 있는 전두엽에서 이것을 판단하고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걸 표출을 손과 입으로 하게 되는 거죠. 전두엽에서 최종 처리된 신호를 손과 입으로 보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요즘같이 미끄러운 빙판길에 할아버지 한 분이 갑자기 픽 쓰러졌어요. 미끄러져 갖고. 그러면 그걸 눈으로 봤죠. 그러면 그 입력이 처음에 어디로 됩니까? 눈으로 본 시각 신호가 후두엽 머리 뒤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전두엽으로 그걸 빨리 보내서 판단을 하죠. 아, 이 할아버지가 지금 나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인가? 아니면 그냥 가도 되는 건가? 해서 전두엽에서 판단을 해서 할아버지 보니까 별로 다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걸어가실 수 있겠네 하면 그냥 가겠죠? 판단을 해서 근데 할아버지가 지금 심각하신 상황인데 내가 도와줘야 되겠네. 그러면 전두엽에서 판단을 해서 입으로 말을 하죠.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손을 움직여서 할아버지를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지식을 처리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게임을 하는 아이들, TV를 많이 보는 아이들이 왜 머리가 나쁠까요? 자, 헤드샷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게임에 나오는 장면인데 말 그대로 헤드를 샷하는 거예요. 머리를 쳐버리는 겁니다. 이게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에서 나오는 헤드샷 장면인데 이런 식으로 팍 머리를 쳐버립니다. 이것보다 요즘 나온 뭐 롤이라든지 이런 게임들은 더 잔인한 장면들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비위가 상하실까봐 생략하고 헤드샷으로 머리를 쳐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이프샷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눈앞에 귀여운 여자애가 나왔는데도 나이프로 목을 쳐버리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은 서슴없이 하죠. 왜 그럴까요? 왜 아이들이 이런 여자애들 죽이면서도 아픔이나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못 느낄까요? 미안함을 못 느낄까요? 자, 게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스피드입니다. 지금 눈앞에 적이 나타났죠. 나한테 칼을 딱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죽이지 않으면 상대방한테 내가 죽죠. 그러니까 이미 신호는 들어왔어요. 눈앞에 지금 적이 나타났다. 뒤통수에 신호가 온 거죠. 그러면 전두엽에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그런데 그 판단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판단을 하고 전두엽까지 보내려면 그 사이에 난 상대방한테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하고 말고 할 것 없이 그냥 손 팍팍 움직이면서 죽여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보다 강한 적을 죽이는 거는 전두엽에서 판단해서 아, 당연히 죽일 수 있지 하면서도 이런 어린 소녀라든지 이런 소녀들한테도 그냥 미안한 마음 없이, 왜? 내가 안 하고 있으면, 전두엽에서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이에 내가 죽는데, 그러니까 계속 죽여 하면서 박 키보드 움직여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신호가 전두엽까지 안 간다라는 거죠. 자, 대뇌 활성화 정도를 보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책을 읽을 때예요. 이게 지금 뒤쪽이고 이게 앞쪽이죠. 후두엽에서도 책의 글자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두엽에서는 그 글자들을 보고 판단을 하죠. 지금 머리 전체가 지금 균형 있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게임을 할 때 뇌는 어떨까요? 게임을 할 때 뇌는 전두엽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후두엽만, 지금 소리와 영상과 신호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전두엽까지 안 보내고 그냥 손으로만 탁탁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전두엽 보내는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정보와 표출만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래서 전두엽이 망가져가면서 애들이 바보가 되는 겁니다. 치매 환자의 전두엽 활성도, 이게 MRI인데요. 지금 보면 머리 앞쪽에, 이마 쪽에 지금 전혀 활동을 안 하고 있죠. 왜? 판단을 못하니까. 이게 치매잖아요. 치매 환자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전두엽을 못 쓰는 이 사람들이 치매 환자예요. 자,
짐승과 인간의 뇌의 구조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짐승과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인간은 전두엽을 활발하게 씁니다. 그런데 짐승들은 전두엽을 거의 안 써요. 짐승들이 자기보다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면서도 미안함을 못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전두엽을 못 쓰니까. 그냥 눈앞에 있는 게 내가 잡아먹을 동물이다. 그러면 전혀 그냥 미안함 없이 바로 잡아먹는 거죠. 사자가 이런 짐승을 잡아먹으면서 눈물을 뚝뚝 떠들면서 미안하다 사슴아, 내가 널 해치고 싶지 않은데 오늘은 가족을 살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맞습니까? 전혀 미안함이 없습니다. 왜? 전두엽이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자, 이런 사이코패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 미친놈들이 계속 나오죠. 이건 그 유영철이라는 그런 살인마인데, 이 사이코패스들의 뇌를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특징이 나왔냐면 거의 전두엽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전두엽이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판단하지 못하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게 옳은 일인지, 내가 이 여자를 강간하는 게 나쁜 일인지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죽여놓고도, 강간해놓고도 미안함이 없는 겁니다. 전두엽을 못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 게임에 빠진 아이들 때문에 교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아이들에게 폭력을 쓰고 왕따를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도 전혀 미안함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거리낌 없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치매가 뭘까요? 치매가 걸리는 연령대가 주로 어떤 분들이 걸립니까? 주로 어르신들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치매에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치매를 정의를 할 때 60세 이상이 되면 나이가 먹으면 두뇌 활동이 둔해져서 이런 거 절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치매를 정의하는 말은 오직 이런 말만 나와요. 언어 동작이 느리고 판단력 등이 정신작용이 온전하지 못함, 어리석음. 이게 아이들도, 요즘에 아동치매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이들도 언어 동작이 느리고 판단력 등이 정신작용이 완전하지 못하면 그게 치매인 겁니다. 아이들 역시 전두엽을 못 쓰고 있으면 아동치매인 거예요. 요즘에 아동치매 걸린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지능, 의지, 기억 따위의 정신적인 능력이 상실된 상태, 이게 치매입니다. 어르신들이 나이 많아갖고 벽에 묻히라고 이것만이 치매가 아니라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전두엽이 제대로 제 기능을 못해서 활동을 제대로 일상생활을 못한다. 그럼 이게 치매인 겁니다. 요즘 교실들을 가보면 선생님들이 이제 종례할 때마다 이제 준비물이라든지 다음날 그런 상황들을 알려주죠. 얘들아, 내일은 이런 활동을 할 거고 그래서 옷은 이렇게 입고 오고 이런 준비물을 가져와. 이렇게 한참 동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꼭 이제 선생님들의 말이 끝나고 나면 꼭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가 있어요. 선생님, 내일 준비물이 뭐예요? 선생님이 한참 얘기했는데 그걸 끝나고 나서 또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보는 거에만 익숙해졌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죠. 교회에서 아이들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살아나려면 엄마, 아빠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살아나려면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시대는 듣는 게 아니라 보는 거에만 익숙해졌기 때문에 애들이 망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전두엽에 파괴되고. TV를 왜 바보상자라고 하겠습니까? 천주교이긴 하지만 제가 참 존경하는 김수환 추기경 돌아가신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텔레비전과 많은 시간을 동거하지 말라. 술에 취하면 정신을 잃고 마약에 취하면 이성을 잃지만 TV에 취하면 모든 것이 마비된 바보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TV를 왜 바보상자라고 했을까요? 자, TV와 미디어 그리고 독서와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왜 독서를 하면 똑같이 보는 거잖아요. 독서는 글씨를 보는 겁니다. 똑같이 보는 건데 왜 독서를 하면 천재가 되고 미디어를 보면 바보가 될까요? 똑같이 보는 건데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네? 그렇죠. 책은 생각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책은 생각할 시간이 주어져요. 책을 읽다 보면 자기가 자기 시간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책을 읽다가 중간에 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덮어놓고 잠깐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게 왜 그럴까 하면서 그때 전두엽이 확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TV,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생각할 시간을 안 주죠. 주인공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생각하면서 이제 한참 멍 때리다 보면 그 다음 장면을 놓치죠.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이 TV 볼 때는 그냥 전두엽이 죽어있는 상태로 그냥 그 시간이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두엽이 활동을 못하니까 TV를 보고 미디어를 보면, 그 게임을 할 때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나를 죽이니까 죽여 하면서 계속 전두엽을 안 쓰니까
그래서 바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학자들이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해리포터 장면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라. 이런 아이들을 시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한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된 아이들을 10명씩 그룹으로 나누어서 해리포터를 보고 나서 이거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봐라라고 했는데 첫 번째 그룹에는 이 해리포터 이 장면 아십니까? 해리포터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면인데 이 쿼디치라는 공이 있죠. 이 막 날개 달렸고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공을 해리포터가 빗자루 타고 다니면서 그거를 누가 먼저 잡는가 하늘을 막 날아다니면서 이런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 10명의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했냐면 영화의 장면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영상의 장면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10명의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했냐면 그 시간 동안 해리포터 책을 보라고 했습니다. 이 장면에 해당되는 해리포터가 일어났다. 해리포터가 이제 빗자루를 들고 하늘을 날랐다. 그리고 공을 쫓아갔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있는 책을 읽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시간 동안 방금 너희들이 본 해리포터의 장면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봐라고 종이를 줬습니다. 그 두 그룹에서 어떤 차이가 났을까요? 영상을 보고 그린 아이들의 그림은 똑같습니다. 전부 똑같이 이렇게 생긴 해리포터에다가 금발머리에 안경을 쓴 백인에다가 쿼디치도 저렇게 똑같이 생긴, 빗자루도 똑같이 생긴 애들을 10명이 똑같이 그려놨어요. 그런데 책을 읽고 해리포터를 그린 아이들의 그림 10명 그림이 어땠을까요? 전부 다 달랐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흑인 해리포터, 어떤 아이들은 동양인 해리포터, 어떤 아이들은 아저씨 해리포터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빗자루 생김새도 어떤 거는 끝이 뾰족하고 어떤 거는 몽툭하고 어떤 거는 길고 그 쿼디치도 어떤 거는 뭐 빨간색이고 어떤 거는 황금색이고 각자 다른 10명의 해리포터가 나왔다라는 거죠. 뭘 할 수 있습니까? 영상을 본 애들은 전두엽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본 정보들 그냥 그대로 옮겨놓기만 한 겁니다. 그런데 책을 읽은 아이들은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머리를 계속 굴려갖고 해리포터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 장면이 어땠을까? 하면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자기만의 또 다른 작품을 만들어낸 거죠. 누구 머리가 더 좋겠습니까? 누가 더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자,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왜 이런 강의를 왜 들어야 되는가? 나는 인터넷 중독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독을 어떻게 스스로 진단하는지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그 인터넷 중독 검사라고 해서 이런 질문들이 담긴 종이가 나옵니다. 이런 질문들을 보면 이렇게 스스로 체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뭐 1점, 2점, 3점, 4점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건데 문항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으로 건강이 나빠진 것 같다. 인터넷을 너무 사용해서 머리가 아프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정말 그렇다 그러면 1번 쓰고 별로 아니다 그러면 2번 쓰고 나는 전혀 아니다 그러면 5번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검사 항목들이 있죠. 자, 이런 걸로 해서 애들 중독을 알 수 있을까요? 요즘 아이들 정말 영악합니다. 이거를 솔직히 쓰면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쓰면 나는 전부 다 1번에 체크했다. 솔직히 쓰면 이제 학과 끝나고 수업 끝나고 방송이 띠리링 나옵니다. 우리 3학년 2반의 김선혜 학생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오세요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인터넷 중독자로 찍혀갖고 이제 교육을 받고 어디 상담원 가서 상담받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즘 애들이 얼마나 역한지 아시잖아요. 당해봐서 압니다. 당연히 다 끝에 5번 찍고 다 나가버립니다. 이걸로 알 수가 없어요. 자, 하루 몇 시간을 하면 중독이다?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훈 집사님. 인터넷 중독이 하루 미디어를 몇 시간 이상을 하면 중독일까요? 네? 사람마다 좀 다르다고요? 네, 정답입니다. 하루 몇 시간을 하면 중독이다 이런 거 없습니다. 중독을 판단하는 3가지 기준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가? 두 번째로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가? 세 번째로 내성이 진행되고 있는가? 나는 하루에 스마트폰을 5시간을 해도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회사 가서 일하는데 전혀 지장 없다. 하루에 5시간을 쓰다가도 누가 딱 불러갖고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러면 중독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금단 현상을 했죠. 아이들에게서 스마트폰을 빼앗아 왔을 때 애들이 그냥 평소처럼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있다. 이러면 중독이 아닙니다. 담배 피는 사람들, 담배 뺏어가면 난리가 나죠. 손을 부르르 떨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중독이 된 거죠. 그런데 아이들한테서 스마트폰을 뺏어갔는데도 뭐 달라고 보채지도 않고 그냥 평소처럼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면 중독이 아닌 겁니다. 세 번째로
내성이 진행되고 있는가? 내성은 뭐죠? 점점 더 강해지는 그런 성질이죠. 아이들이 처음에 뭐 달팽이 한 마리 때려잡는 거 이거 가지고는 성이 안 찹니다. 그럼 점점 사람을 죽이고 뇌수가 흘러나오고 내장이 터져 나오고 이런 거를 보면서도 애들이 점점 강해져 갖고 별 느낌이 없다, 잔인하다, 토 나온다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이게 중독인 겁니다. 점점 강해지는 거. 중독은 굳이 검사를 해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중독이 지금 됐나 안 된다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자, 이거는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독 테스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 집에서 일주일만 미디어를 끊어보세요. 집에 있는 모든 인터넷 선과 유진이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데 집에 있는 모든 인터넷 선과 와이파이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끊어보세요. 그런데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그냥 일상생활, 학교 공부하고 친구들이랑 만나고 재밌게 살고 있다. 엄마한테 폰 달라고 쪼르지 않는다. 그러면 중독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루만 돼도 이틀만 돼도 찔찔거리면서 엄마 한 번만 이러면서 인터넷 달라고 하고 있으면 그런 중독이 된다는 거죠. 영유아기 때부터 미디어에 노출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 인생 망치는 길이에요. 자, 요즘에 식당이나 뭐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아이 데리고 온 엄마들이 있죠. 제가 지난주에도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요만한 한 우리 하원이만한 하원이보다 조금 어린 한 6살 정도 돼 보이는 그런 남자애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식당은 와이파이가 안 되는 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가 계속 막 엄마한테 폰 달라고 찾는 거죠. 그런데 엄마가 이 식당은 와이파이 안 돼. 집에 가서 하자 하니까 애가 난리가 났습니다. 소리를 버럭버럭 지면서 엄마 머리에 끄댕이를 잡고 막 욕을 하고 막 개 막 씨발 이러면서 6살짜리가 그런다니까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면 애 인생 망치는 길이에요. 저희 하원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하원이가 손에 폰 들고 다니는 걸 여러분들 한 번도 못 보셨을 겁니다. 하원이는 늘 책을 읽히죠. 지금 하원이만한 나이에 이미 중독이 된 아이들 정말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아니 그냥 심심하게 앉혀놓는 것보다는 영상물이라도 틀어주는 게 아이의 뇌 발달에 좋지 않나 이러면서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죠. 주니어 네이버, 뭐 한글뛰기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은 많은데 나중에 궁금하면 따로 물어보시고요. 근데 제 결론은 이겁니다. 어떤 미디어든지 최대한 늦게, 최대한 나중에 접하게 하는 게 아이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계속 이런 영상 신호들이 계속 들어오면 아이의 뇌에 과부하가 걸려요. 그냥 TV 보면서 멍하니 앉아있는 것 같지만 아이들의 뇌의 용량과 어른들의 뇌의 용량은 처리할 수 있는 게 차이가 납니다. 어른들은 그냥 듣고 걸릴 수 있지만 아이들은 그게 쌓여서 뇌가 폭발을 해버리는 거죠. 뇌에 과부하가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ADHD 들어보셨습니까? 과잉행동 증후군 이런 것들이 틱장애로 연결되기도 하고 아이들은 최대한 늦게 최대한 나중에 인터넷을 접하게 하는 이게 아이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지금은 아이들 손에 책을 쥐어주세요. 독서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제가 나중에 저한테 오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고요. 그러니까 중독 테스트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죠. 일주일만 미디어를 끊어봐라. 제가 제안하는 건 이겁니다. 예배와 주일학교를 살리기 위한 토요일 밤 미디어 금식. 우리 박호원 목사님도 좀 유초등부 맡고 계시지만 저희 중고등부 제가 맡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예배가 지금 10시 반에 주일날 10시 반에 드리고 있는데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성민교회 중고등부 애들은 비교적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중고등부 예배를 오전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시대 제가 봤을 때 중고등부의 한 반 이상은 주일 오후 1시, 2시 이런 때로 다 예배 시간을 옮겨서 예배를 드려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질 못하니까 토요일날 밤 늦게까지 그놈의 미디어 제가 미디어에 대한 정말 뿌리 깊은 미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격한 표현들이 나와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날 밤 늦게까지 그놈의 미디어 때문에 잠을 못 자니까 도대체 주일날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일어나서 엄마가 깨워서 억지로 와도 그냥 설교를 해도 그냥 구벅구벅 듣는 둥 마는 둥 이러면서 점점 애들 삶이 망가지고 있고요. 주일학교가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첫 번째 특강이라서 뭐 길게는 안 할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이 있는데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이 참 많이 왔는데 세 번째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할 생각입니다. 지난번 교회도 이렇게 했는데 가족과 함께하는 미디어 금식 서약. 그래서 이렇게 좀 근사한 종이랑 액자 같은 거 이렇게 나눠주면서
가족들이 자기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우리 가족은 이제부터 토요일 날 밤 9시 이후로는 모든 미디어를 끊겠습니다.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토요일 밤 9시 이후로는 모든 미디어를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가족들 이름을 쓰고 서명을 사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그 거실에 가장 잘 보이는 데다 걸어 놓는 겁니다. 애들이 엄마 토요일 밤인데 한 시간만 더 할 때마다 이거 봐, 또 사인했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와 베이징 같은 경우에 참 되게 잘하고 있어요. 자, 이게 중국의 PC방의 모습입니다. 자, 중국의 PC방, 한국의 PC방이랑 굉장히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들 보기에? 예? 크게. 오픈되어 있다고요? 예. 한국의 PC방이랑 다른 중요한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예? 조명. 예. 지금 햇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한국의 PC방들은 절대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까만 종이로 다 발라갖고 절대 햇빛이 못 들어오게 하죠. 왜 그럴까요? 애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중독돼서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엄마들 많이 계신데 백화점에 가면 없는 게 2개가 있어요. 시계가 없죠? 창문이 없습니다. 정확히 하시네요. 백화점에 시계와 창문이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간 가는지 모르고 그냥 거기서 계속 쇼핑하라고, 어두워지든지 말든지 지금 몇 시가 됐든지 말든지 계속 쇼핑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한국의 PC방도 시간 가는지 모르라고 조명을 어둡게 해놓고 햇빛이 전혀 안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PC방들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햇빛이 무조건 들어와야 되고요. 시간을 1시간마다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중국의 PC방 규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하냐면요. 베이징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만 13세만 돼도 이제 부모들의 허락 없이는 PC방에 출입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한국의 PC방은 어떨까요? 2011년에 신데렐라법이라고 해서 이제 PC방 셔터제가 생겼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막 그 PC방 업주들과 그 게임 회사들의 로비 때문에 막 진통을 겪다가 한참 뒤에 겨우 생겼는데요. 지금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 10시 이후가 되면 만 18세 이하의 아이들은 부모의 허락을 얻어서 PC방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PC방에 그 아이들 출입을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셧다운제가 있는데 아이들이 그런다고 안 할까요? 자, 무조건 금지하는 것만이 답일까요? 예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미디어를 못하게 하려면 컴퓨터를 거실에 놓아라. 한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통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컴퓨터 거실에 놓는다고 됩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손바닥으로 옮겨왔는데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부모가 통제를 할 수가 없는데 컴퓨터를 거실에 놓는 것만으로는 해답이 안 됩니다. 자, 원래 아이폰 안심 앱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자녀 추가, 앱 차단 시간 설정, 자녀 앱 관련, 자녀 앱 관리, 그 다음에 자녀 폰 접속 통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사이트에 접근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뭐 요셉이가 음란 사이트에 딱 접근을 했다. 그런 게 실시간으로 이제 부모님 폰이랑 연동이 돼서 지금 그 김종진 선교사님의 폰에 지금 요셉이가 음란 사이트에 접근했습니다. 딱 뜨는 그런 치사한 앱들이 있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나왔더라고요. 이제 엄마가 자녀 폰이랑 연동을 해서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미라고 돼 있고 써니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엄마의 위치고 이게 아들의 위치예요. 그래서 아들이 어디를 가든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애가 거짓말을 못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아들이 엄마 나 학원 간다라고 하면 거짓말하지 마라. 지금 PC방에 가는 거 다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뜨는 겁니다. 이게 가정입니까? 지옥이지. 그야말로 감옥이 따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아이들이 통제가 될까요? 금지만 한다고? 빠져나갈 애들은 어떻게든 빠져나갑니다. 자, 이런 말 했었죠. 아이들은 부모 전문가들입니다. 부모님 중에서 아이 전문가는 없어요. 왜? 아이들은 계속 바뀌잖아요. 사춘기 애들은 어제 모습이 다르고 내일 모습이 다르고 내일이 또 다릅니다. 아이들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부모도 갈피를 못 잡아요. 근데 아이들은 커오면서 부모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 엄마는 10년 동안 이런 모습이었구나. 20년 동안 이런 모습이었구나. 아이들은 부모를 뻔히 압니다. 그런데 엄마들은 아이를 잘 몰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갑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운전하시는 분들 과속 카메라 있잖아요. 과속 카메라 뭐 시속 80km 이런 거 딱 잡다가,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치사하게 운전하는 분들이 있죠. 한참 달리다가 과속 카메라 앞에서만 살짝 속도 줄이고 카메라 벗으면 싹 가는 이런 분들이 있죠. 근데 요즘에는 이런 얌체들 막으려고 과속 카메라를 앞에만 다는 게 아니라 뒤에까지 보이게, 거기만 벗어났다고 또 다시 팍 가는 이런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또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할까? 사람들은 또 그걸 넘어서는 또 잔머리가 또 나옵니다. 어떻게든 잔머리를 굴려서 빠져나가고 이게 악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아이들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금지하는 것만이 답일까요? 컴퓨터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권위입니다. 아이들과 어떻게 대화를 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가, 이거를 다음 시간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뀌어야 할 게 뭘까요? 아이들이 도대체 이 컴퓨터 게임을 왜 하는가? 우리가 정확한 원인을 분석을 해야 정확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죠. 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중고등부 자녀를 둔 엄마 중에 한현진 집사님, 아이들이 게임 하긴 하죠. 중독은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을 왜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컴퓨터 게임 전혀 안 해요? 진짜예요? 네. 그래요? 그럼 핸드폰 게임은 그럼 왜 할까요? 그러니까 하는 이유가 왜 할까요, 아이들이? 재밌어서. 그러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재밌어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호르몬에는 도파민이라는 게 있죠. 게임을 처음 시작할 때 재밌는 호르몬이 계속 나옵니다. 재밌다 내가 계속 느끼는 건데, 도파민 분비는 길어봤자 47분입니다. 47분이 지나면 재미를 느끼는 도파민이나 호르몬이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47분이 아니라 1시간, 2시간 계속 밤새도록 붙잡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오히려 스트레스 더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게임을 하다 보면 득템을 레벨업을 하는, 엄마들 이런 말 아세요? 득템과 랩업? 아세요?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득템을 해서 아이템을 얻어서 레벨업을 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때로는 실템도 하기도 하는, 아이템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레벨이 낮아지기도 하는, 스트레스가 오히려 더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밤새게 게임을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정체성의 문제로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 사춘기 아이들은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아이들에게, 특히 남자애들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자, 학교에서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되게 인기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쟤는 생긴 것도 별로고 공부도 못하고 뭐 성격이 쿨하지도 않고 운동도 못하고 되게 좀 찌질해 보이는 이런 애인데 애들 사이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그런 애들이 있어요. 물어보면 10중 8구 게임 잘하는 애들입니다. 레벨업 엄청나게 해갖고 그 동네에서 인정받는 그런 아이들이 인기가 꽤 많이 있어요. 걔네들은 레벨업이 있으니까 자기 아이템들을 그냥 공짜로 나눠주기도 하고 이러니까 인기가 있는 거죠. 게임은 투자한 시간만큼, 그리고 투자한 돈만큼 확실한 보상이 바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만큼 게임에서 시간을 보내고 돈을 쓰면 그만큼 내가 레벨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공부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친구는 머리가 좋고 어떤 친구는 머리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부는 내가 죽어라고 해도 그만큼의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게임은 내가 투자한 시간만큼, 돈만큼 확실한 보상이 바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게임을 하지 않나. 중고등부 이번 수련의 주제가 공부는 예배다 였습니다. 그래서 왜 공부를 하는가 그러면서 자기 고민을 적어내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 이런 고민을 쳤습니다. 나는 공부를 못한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늘 무시를 받는다. 그렇다고 내가 게임을 잘하는 것도 아니다. 난 이것을 만회해보기 위해서 게임이라도 열심히 하지만 게임도 잘 못하기 때문에 난 친구들한테 늘 무시를 받는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적어낸 애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못하면 게임으로라도 어떻게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친구들 사이에서 보상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게 애들 인생을 망친다라는 거죠. 아까 처음에 이 친구 게임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게임상에서 지존이 되려고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그 게임에서 지존이 되려고. 그 게임할 때 내 아이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30이 넘은 애가 있는 이 친구의 인생 목표가 겨우 이겁니다. 게임에서 지수 되려고. 얼마나 한심합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인데 왜 게임 같은 쓰레기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한 자들인데 왜 게임 같은 거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성 경험을 하는 나이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이들이 언제 최초로 성 경험을 하는가. 부모님들이 깜짝 놀랄만한 통계가 나올 거예요. 2012년 자료인데요. 2012년, 그러니까 5년, 4년 전입니다. 청소년들이 언제 처음으로 성경험을 하는가 조사를 했는데 만 16세 이전에 약 49% 정도 아이들이 성경험을 한다고 그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만 16세면 고2인데 고2가 되기 전에 약 반 정도의 아이들이 성경험을 한다고 그런 조사가 나왔어요. 이게 2012년 자료입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높아졌을 거예요. 처음으로 성을 경험하는 평균 연령이 14.7세입니다. 15살이 안 된 아이들이 벌써 할 걸 다 하고 다닌다는 얘기죠. 중2에서 중3 정도 되는 그런 아이들의 연령입니다. 남자아이들이 조금 더 일찍 경험을 하고요. 여자아이들은 1.4년 정도 늦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패턴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자아이들이 아직 성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에서 그리고 남자의 몸을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성숙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그 남자 상급생들이 일방적으로 유혹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몸도 충분히 성숙되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당하면 아프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픕니다. 정신까지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자 오빠들에 의해서 일반적인 성 경험을 당하게 된 여자아이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공통적인 특징이 이런 게 나왔습니다. 가정 환경이 불안한 아이들,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리고 특히 존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 부모가 맨날 공부만 해라, 공부만 해라 이렇게 잔소리만 하면서 너 이쁘다, 너 사랑스럽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존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모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을 동네 불량배 품에서 찾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친구들을 몇 명 봐왔습니다. 제가 지금 청소년 사역만 9년째인데 어떤 그 10대 미혼모 이런 아이들이랑도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런 아이들이랑 대화를 해보니까 이 아이들은 한 번도 내 자신이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 나는 귀한 존재구나. 이런 사랑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도 자기한테 누가 이쁘다 이런 얘기를 해준 적도 없고요. 한 번도 자기 부모님이 자기한테 사랑한다 내 딸아 이런 거 해준 적도 없고요. 그런데 여기서 남자 오빠들이 접근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 너무 이쁘다. 너 너무 사랑스럽다. 너 너무 정말 내가 너를 높이고 존중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애들이 거기에 확 넘어가는 겁니다. 남자들이 진심으로 그런 말 할까요? 저도 남자라서 남자들 마음을 좀 압니다. 남자들이 진심으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욕심 한번 채우기 위해서. 성경에도 그런 사건 있잖아요. 다말과 세겜 추장 아들의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한번 자려고 그렇게 하다가 한번 자기 의도가 성공하고 나니까 헌신처럼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냥 그 한 번을 위해서 온갖 마음에도 없는 감언이설로 너 이쁘다, 너 귀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랑을 제대로 못 받은 아이들은 거기에 홀딱 넘어가고 내가 정말 귀한 존재구나 하면서 몸 한번 줬다가 마음도 아프고 몸도 다치고 평생 아파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라는 거죠. 여학생들만 얘기했는데 남학생들도 그렇습니다. 남자애들이 쉽게 죄에 빠지고 게임에 빠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남학생들, 지금 남학생들 중독된 아이들이 이 자리에 분명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존귀한 백성들인데 왜 게임에 빠져서 지금 이따위로 인생을 살고 있냐는 거죠. 왜 여러분들의 환각 같은 시간을 게임 때문에 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킬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 청소년 아이들 쓰려고 해도 아이들 실력이 너무 없어갖고 게임으로 인생을 낭비해갖고 하나님께서 쓰려고 하셔도 쓸 사람이 너무 없어요. 애들이 실력이 너무 없어갖고
그까지 게임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고 있어갖고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살 겁니까? 제발 좀 게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지 같은 게임, 거기서 시궁창의 쥐처럼 더럽게 뒹굴고 있지 말고, 말이 좀 심해서 죄송합니다. 제발 좀 그런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원하실까? 내가 이 귀한 청소년 시간에, 이 정말 아까운 시간에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이걸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가지 더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그 설 연휴가 시작되는 2월 7일 첫 주기 때문에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그 다음 주 2월 14일과 2월 21일 그때 두 번에 걸쳐서 미디어에 대한 특강을 좀 더 하고요. 이제 어떻게 그럼 그 과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세우고 아이들에게 절제를 시키고 그렇게 그런 것들을 끊어갈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서약의 시간, 이렇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좀 부족해서 안타까운데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미디어가 얼마나 아이들의 인생을 파괴하고 얼마나 이 시대를 망가뜨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는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망가져가고 우리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이 시대 학교가 망가져가고 교회가 망가져가고 점점 어그러지는 세대가 되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똑같이 어둠의 자녀들처럼 어둠에 뒹굴고 살면서 자기 욕심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면서 하나님의 존귀한 우리를 향한 그 사명을 생각하고 우리의 젊은 날들을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가정들로 우리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히 이 자리에 있는 젊은 세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실까? 이것을 진정으로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 존귀한 아들, 딸들이 될 수 있기를 합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